조직관리 강론 및 사례들. 네. 채용, 평가, 보상, 퇴사 관련한 얘기들 우선 쭉 한 번 다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조직관리 관련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 강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례들 일부 소개하는 걸로 우선 상당히 길어진 5시간으로 예상했지만 아마 9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 이 강의를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클을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 이 전체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챕터에 했고요. 두 번째 채용에 대한 내용들, 세 번째 평가, 네 번째 보상, 그리고 마지막 퇴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이 외곽에 있는 큰 사이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파란색 목표관리 조직과 빨간색 과정관리 조직을 오가면서 고민하게 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직무 통합과 직무 세분화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웃소싱과 인하우스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거든요. 이 영역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할게요. 우선 직급이 높아질수록 직무는 단순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건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내는 건 점점 더 세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점점 커질수록 직무가 하위 직무가 계속 세분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요. 뒤에서 저희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직무 세분화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당연히 핵심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하위 직무들에 대해서는 한 회사가 다루는 일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사실 하나의 직무를 뭉쳐서 수행해도 되는 일들이었지만 이게 일의 규모가 커지면 이 사소한 일들조차도 한 사람분만큼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직무가 세분화되는 건 필연적이죠. 그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고객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면 사실 우리는 처음에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사업의 핵심을 구현하는 데만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들로 좀 덜 신경 쓰게 되는데요. 이제 회사가 얼리 머저리티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이제 고객이 늘어나고 경쟁이 생기고 이 경쟁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면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핵심 외에 다른 비핵심 영역들도 고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업무들까지도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모두 잘하는 사람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예전에 처음 창업을 할 때는 코스 매니저라는 사람이 코스 기획과 섭외와 상세 페이지 제작과 마케팅과 광고 집행과 수업 운영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문제없이 해낸 사람을 뽑는 게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8명짜리 조직에서 사람 한 명을 추천하는데 몇 달씩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력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생각한 건 이거 직무를 쪼개서 접근해야겠다. 마케팅만 잘하는 사람 뽑는 건 훨씬 수월하니까, 혹은 PM만 잘하는 사람 훨씬 수월하니까 나눠서 뽑자 해서 PM과 마케터 직무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마케터라는 직무 자체가 또 되게 여러 가지 탤런트가 필요하더라고요. 마케터 직무 중에서는 글을 잘 쓰고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고객 관점으로 잘 풀어내는 컨텐츠를 만드는 마케터들도 필요하고요. 아주 테크니컬한 마케터들,
광고비 매체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최적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분배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떤 매체가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트래킹하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는지에 집중하는 퍼포먼스 마케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직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컨텐츠도 잘 만들고 이런 테크니컬한 일도 잘하는 사람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직무를 두 개를 또 나눴어요. 컨텐츠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로요.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업무의 핵심은 기획인데, 이제 PM이 기획도 하고 섭외도 하고 제작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걸 다 못하겠는데, 점점 그 뒤에 일종의 포스트 프로덕션이죠. 섭외 이후의 제작 과정이 기획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 기획과 PD 조직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자는 이제는 섭외와 기획만 전문으로 하고, 그 뒤에 제작을 하는 PD 조직이 따로 생기고, 콘텐츠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가 생기고, 뒤에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건 또 되게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콘텐츠 마케터나 퍼포먼스 마케터와는 또 다른 종류의 기획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또 프로모션 마케터를 추가하게 됐어요. 이렇게 점점점 회사가 커져감에 따라서 직무를 더 쪼개서 운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채용이 쉽고요. 그 다음에 업무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세분화 과정에서 이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업무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아웃소싱을 고려하는 이유도 핵심에 집중하고 싶어서죠. 사실 아웃소싱은 인하우스보다 훨씬 비쌉니다.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중간에 중개인을 꼈으니 더 비싸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실 관리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고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아웃소싱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 관리 비용이 뭐냐? 관리 비용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채용과 평가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이런 직무들, 특히 비핵심 직무들 중에서 우리가 커리어의 성장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직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S 직무 같은 경우에 일부 인원에 대해서 리더십과 어드민 서비스 기획과 관련된 그 롤 확장과 성장 플랜을 제시할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CS 인력들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커리어 성장 방향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디자이너도 비슷해요. 일부 디자이너에 대해서 우리가 커리어 성장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광고 마케팅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에게까지 다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디자인 펑션은 일부를 외주로 운영하게 되죠. 이런 종류의 관리 비용이 비싸다 못해 관리 비용을 지불해도 답을 낼 수 없는 영역의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들은 필연적으로 턴오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조직에서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 과정은 또 비용이죠. 때문에 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 핵심 직무 외에는 최대한 아웃소싱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심 직무 중에 인하우스로 운영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무조건 속도와 피 때문입니다. 직무 통합을 볼까요? 아까 전에 계속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무 세분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통합하는 일들도 종종 생겨요. 통합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과정관리 조직이 아니라 목표관리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직무 통합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직무 통합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직무 통합은 직무 세분화할 때처럼 되게 명확하게 갈라서 통합되지 않아요.
책임의 단위에 맞춰서 통합이 되고, 하위의 어떤 테크니컬한 직무의 구분은 오히려 이 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도 하위 직무가 비정형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B2B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세일즈라는 펑션을 처음 도입했다 보니 과정관리 조직으로 한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즈란 펑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개별 목표 단위 조직 안으로 넣기보다 따로 기능 조직으로 빼서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고도화를 하고 나니 기능관리 조직의 단점들이, 과정관리 조직의 단점들이 체감되기 시작했어요. 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성과에 민감하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정도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고도화가 한계점에 이르게 되고, 성과가 어느 순간 정체하게 되고,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B2B 조직은 목표 관리 조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 안에 세일즈, 마케팅, 제안 조직, 운영 조직이 다 들어가는 형태로 다시 개편이 됐죠. 근데 그 개편되는 과정에서 안쪽에서 직무 분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다 다릅니다. 어떤 팀은 예전에 과정 관리 조직처럼 세일즈, 마케팅, 어카운트, 그 다음에 운영 조직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 4개의 직무를 분할해서 운영하는 팀도 있고요. 어떤 팀은 세일즈랑 어카운트 조직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일즈도 하고 어카운트 매니징도 해요. 그러면서 제안도 하죠. 세일즈도 하고 제안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운영 조직이 따로 있고요. 마케팅도 앞에 묶여 있습니다. 그 팀은 그냥 그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책임의 단위에 맞춰서 목표 관리 조직으로 변화시키면 그 안에서는 편의에 따라서 주어진 인력의 현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리더의 의지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직무 통합들이 발생합니다. 개발 조직도 마찬가지였어요. 개발 조직은 오히려 아주 정석적인 사례죠. CIC로 분리해서 배치했던 개발 조직을 중앙으로 통합시켰어요. 왜냐하면 각 CIC별로 개발 조직을 5명, 6명씩 쪼개서 뿌려놓다 보니 전반적인 개발의 속도가 많이 뒤처지고, 두 번째로 CIC별로 개발에 관심을 갖는 대표와 그렇지 않은 대표 간에 개발팀의 활용도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중앙으로 모아서 소수의 이니셔티브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했죠. 이렇게 중앙으로 통합개발 조직을 만들다 보니 직무 또한 일부 통합이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 발굴 및 이탈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항상 하는 일이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앞서 설명한 3, 4챕터, 평가와 보상 챕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걸 좀 사례 기반으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사고 실험을 통한 핵심 인재 정의에 대해서 앞에서 2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핵심 인재, 핵심 리더십 구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직급 기준이 아니라 회사 전사의 전체 직군에 대해서 기능적 관점에서의 핵심 인력을 정의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급 기준으로 핵심 인력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핵심 인력을 발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핵심 인재, 핵심 관리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의하고 관리하려면 저 아래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실무단에 있는 핵심 리더십 후보군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런 종류의 사고 실험이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심 인재 관리하는 일은 사실 매우 효과적인 리더십 캔디데이트 발굴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각 CRC 대표들도 그렇고요. 그 하위 조직에 대해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통 내 하위 리더의 조직의 구성원에게까지 최소한 2단계, 3단계 이하까지 직접 내려가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은 드물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의 인재에 대한 직접 접근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에 있는 다이렉트 리포트 라인을 건너뛰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와 그 리더와 직접적인 상급자와 제가 서로 다른 방향을 얘기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해볼 만한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라는 직급이 가지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대표실 사무실 안에 틀어박혀서 썩힐 것이냐, 이 카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사실 대표라는 것도 그 사람이 대단한 것보다 대표라는 그 직함이 가지는 영향력이 큰 거거든요. 이 직함이 퇴사할 사람을 리텐션 시킬 수도 있고요. 역량이 있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인재에게 동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직접적인 상급자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문에 대표는 자기가 자기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명패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직급의 갭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빈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사소한 소통들의 임팩트는 더 커져요. 때문에 핵심 인재를 정의했다면 그 핵심 인재들과는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비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형태의 그 접점과 별도의 핵심 인재 미트업 같은 구조적인 접점들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트래킹하고 동기부여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도 발굴해낸 리더십들이 꽤 많이 있고요. 지금 CRC 대표들도 이런 방식으로 발굴해내고 있는 리더들이 상당히 있는 편이죠. 발굴 사례들을 보자면 마케팅 팀장급이었던 지금 팀장급인 친구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당연히 제 직할 조직은 아니었고 채용 과정에서 서류 검토랑 1차 면접을 제가 담당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1년도에 이 회사에 지원하는 모든 이력서와 모든 1차 면접을 제가 단독으로 전담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쵸? 왜 전담을 했냐를 그냥 여담이지만 하고 지나가자면 우선 저는 그 채용 결정을 최종으로 하는 사람을 제가 아니라 그를 직접 매니징하는 직속 팀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앞에서 채용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넘기거든요.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좀 아리까리하면 그냥 대표님이 결정하자고 저한테 넘겨요. 사실 그게 저는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 잘 결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직접 데리고 일할 사람이 그 프레셔를 직접 느껴가며 직접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랑 1차 면접을 직접 다 전담을 해서 내가 1차 면접 통과시켰으면 네가 뽑던 안 뽑던 난 상관하지 않으니 알아서 결정해라 라는 방식으로 채용을 한참 진행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방식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 변경을 했지만요. 근데 이 과정에 제가 통과시켰던 인원이 채용되는 줄도 몰랐는데 1년 후에 핵심 인재 리스트에 선별이 돼서 리포팅이 됐어요. 저는 핵심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2년도에서 23년도 초반까지는 거의 분기당 1회씩 다 캐주얼한 원온원을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 원온원은 막 되게 앞서서 말한 원온원처럼 성과 기반의 원온원이라기보다는 캐주얼하게 약간 군대로 치면은 선임이 아니라 옆부대 아저씨처럼
그냥 간결하게 현재 상황은 어떤지 캐주얼하게 물어보고, 그가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떤 건지 물어보고, 해당 그 직속 상급자나 리더의 의견과는 그냥 완전히 무관하게 제가 그의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언하는 이런 종류의 미팅을 반복했었어요. 이 친구가 중간에 계속 퇴사의 고민들을 하는 시점에서 저와 함께 원원원을 하면서 그 기간을 계속 지나갈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입사 한 4, 5년 넘었는데 어쨌든 신뢰받는 마케팅 리드급으로 성장을 했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어떻게 채용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표지만 그를 리딩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조언하는 미팅이었다는 것이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제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뭔가 문제를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직속 상급자라든지 그 CIC의 대표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CIC 대표의 밑에 있는 친구한테 문제를 듣고 와서 그 CIC 대표한테 얘기한다? 는 그쵸. 저는 이거는 아마 그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직급을 떠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합리적인 조언자로서의 위치를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고민하는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도 그냥 회사의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개인에게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획팀장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로 입사한 이후에 기획자로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 초반에 성과는 중하위권에 있었고요. 사실 잘 나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평가를 했던 이유는 동기부여의 질이 매우 좋았고 상당히 허슬하는 친구였고, 그다음에 그만의 뾰족한 장점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의 리더 그룹이 잘 보유하고 있지 못한 극강의 친화력, 이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시에 노력의 수준과 동기부여의 질도 매우 좋았어요. 때문에 항상 리더십 캔디데이트라는 생각은 했으나 결국 리더십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증명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의 또 다른 특징은 항상 아이디어가 엄청 많은데 제대로 된 마무리를 이어지지 못했고 흥행 성과도 좋진 않았어요. 저랑 분기 단위 원원원을 하면서도 항상 고민하는 지점은 자신이 이 조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그리고 더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계속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신규 사업팀으로 전배를 했고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사례와는 다르게 이 친구는 2년 동안 거의 한 8개 정도의 사업을 실패하는 과정을 함께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고요. 결국 그만두게 한 건 저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해당 경험 바탕으로 기획팀장급으로 복귀했고, 팀장급으로 복귀하고 나니까 퍼포먼스가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꼼꼼한 마무리가 필요한 일들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해결해주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빠르게 고성과 팀장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요 사례에서도 중요한 거는 사실 특정 모듈의 팀장급은 자신의 밑에 있는 주니어가 동기부여의 질이 좋고 어떤 장점이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C레벨이기 때문에 혹은 그보다 윗레벨이기 때문에 그래도 데리고 있어 보라는 이야기, 다른 기회를 더 줘보자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핵심 인재를 관리할 때 바로 직속 인원들 뿐만이 아니라 2단계 이하, 3단계 이하로 내려가는 인재들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사례를 쓰곤 합니다. 다음 사례는 마지막 사례인데요. 제가 마케팅 인력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요. 네, 이건 또 다른 마케팅 팀장급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극초기 멤버였고요. 거의 2015년, 16년 저희 창업한 2, 3년 차 때 들어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꾸준한 면담이 이 친구는 사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강한 성장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역대급으로 빠르게 진급한 케이스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친구의 장점은 목적지향적으로 움직이고 리더십이 생각한 바를 빠르게 실제로 구현해내는데 상당히 능숙했던 인재였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를 정의해내면 이걸 시간을 들이붓던 혹은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아오던 간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성장과 실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컸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직급이 계속 올라서 리드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2단계에 올라오자 갑자기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한 2년 동안 정체를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결국 이직하는 결과를 맺게 됐어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저도 여러모로 좀 깊게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 과정을 좀 회고하면서 제가 좀 학습했던 점들을 돌아보면 물론 결과 중심적일 수밖에 없으나 절대로 성과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절감하게 된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과정이 매우 건전하고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다음 직급, 그 다음 단계의 업무는 처음 경험해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사전에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항상 2직급 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현재 단계에서 시험하고 학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니어 레벨인데 프로급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혹은 리드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시니어 레벨에서부터 리딩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인턴을 붙여준다든지, 혹은 프로급에서 리드급, 헤드급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일종의 간이 P&L 혹은 KPI 관리하는 업무를 시켜본다든지 하는 일들을 미리미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과연 한계점을 미리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다면 이직으로 연결됐을까? 사실 거의 1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친구인데 2년간 정체했다는 게 저희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2년간 정체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저희에겐 훨씬 더 남는 장사죠. 네. 근데 그가 이직하는 결과로 귀결됐다는 건 저희한테는 좀 큰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례가 좀 씁쓸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앞서서 설명드린 프레임워크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강론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례들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전체 강의의 마지막이고요.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아쉬움을 느꼈어요. 특히 강의를 찍고 나면 항상 생각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채용에 대한 것도, 평가에 대한 것도, 성과, 보상에 대한 부분도 항상 찍고 나면 부족한 부분들이 생각나고, 좀 시간에 쫓기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 항상 이 저녁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좀 더 좋은 컨디션에서 좀 더 준비가 충실했다면 더 나은 강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는데요. 물론 그러다 보니 5시간으로 예상했던 강의가 9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저의 개인적인 학습한 바들을 되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교과서들의 틀이라든지 목차를 참고하지 않고 강의를 구성했거든요. 일부러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야 아마도 이 강의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좀 최소한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억하진 않으시더라도 이런 조직 관리에 대해서 좀 리프레시하는 측면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